저녁 무렵 그레고르는 겨우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눈을 떠야 할 시각이었다. 왜냐하면 푹 수면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소란스럽게 걷는 발소리와 문간방 쪽으로 통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여닫는 소리에 잠이 깬 것 같았다. 천장과 가구 위에 가로등의 불빛이 새어들어와 비치고 있었으나 방바닥과 그레고르의 주위는 어두웠다. 그제야 그레고르는 촉각을 서투르게 작용시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살그머니 문 쪽으로 기어갔다. 왼쪽 허리 언저리에 당기는 듯한 상처가 생겨서 그는 두 줄로 된 양쪽 다리를 절름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아침의 소란으로 한쪽 다리에 심하게 부상을 입고 있었다. 그는 힘없이 질질 다리를 이끌고 기어갔다. 그는 문 앞까지 와서야 비로소 무엇이 그를 유혹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음식 냄새였다. 즉 그곳에는 흰빵 부스러기가 둥둥 떠있는 우유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레고르는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지를 뻔했다. 아침나절보다도 배가 더 고팠기 때문이다. 그는 곧 우유 속에 눈까지 잠길 정도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그러나 이내 실망하고 목을 움츠렸다. 몸통의 왼쪽 허리 언저리가 아파서 먹기가 부자연스러웠을 뿐 아니라 평소에는 아주 즐겨 먹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이 동생이 생각해서 방 안에 넣어준 우유였는데 지금은 전혀 맛이 나지 않았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서 음식을 밀치고 방 한 군데로 기어서 왔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거실에 가스등이 훤히 밝혀져 있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이 시각에는 아버지가 석간신문을 어머니나 누이 동생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이렇게들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했다. 밀려오는 어둠을 지켜보면서 그는 부모님과 누이 동생에게 이런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자신이 대견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의 안락, 행복, 만족의 일체가 무서운 종말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환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차라리 몸이라도 움직여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그레고르는 이리저리 방 안을 기어다녔다. 시간이 흐르자 옆쪽 문이 한 번, 맞은편 문이 한 번 열렸다가 닫혀버렸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기 위해 방을 기웃거리는 모양이지만 불안해서인지 망설이는 눈치였다. 그레고르는 문 옆에 몸을 바짝 밀착시키고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방문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문은 한참을 기다려도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문이란 문은 모조리 잠겨 있었던 오늘 아침에는 저마다 서로 그레고르의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더구나 문 하나는 이미 그레고르가 열었었고 다른 문들은 모두 낮 동안에 열렸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자물쇠가 밖에서 채워져 있었다. 밤이 깊어 거실의 등불이 꺼졌을 때야야 비로소 그는 부모님과 누이 동생이 그때까지 자지 않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발끝으로 걸어서 가만가만히 멀어져가는 세 사람의 발소리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도 그레고르의 방을 방문하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그레고르는 새벽녘까지의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작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방바닥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이 방, 천장이 높고 텅 빈 이 방은 그를 묘한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다. 도대체 원인은 알 수 없었다. 5년 동안이나 지내온 자신의 방이 아닌가.
그레고르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몸을 굽혀 부끄러운 생각을 하면서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등허리가 약간 눌리고 고개를 쳐들 수는 없었지만 소파 밑은 매우 편안하고 아늑했다. 단지 몸뚱이 너무 커서 전신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것만이 안타까웠다. 밤새도록 소파 밑에 엎드린 채로 가끔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이따금 배가 고파서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또 걱정과 막연한 희망에 사로잡히기도 하면서 하룻밤을 새웠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결론은 한 가지였다. 즉, 당장은 침착하게 가족들로 하여금 인내와 최대의 조심성으로서 그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쾌감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집안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녘에 그레고르는 자기가 다진 결심을 시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 문간방에서 어느새 옷을 갈아입은 누이 동생이 긴장된 얼굴로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녀는 한참 뒤에 소파 밑에 있는 오빠를 발견하자 스스로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밖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태도를 뉘우친 양 다시 문을 열고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중병 환자나 낯선 사람의 방에 들어오는 듯 조심스런 태도였다. 그레고르는 소파 가장자리까지 목을 빼고 누이 동생을 관찰했다. 우유를 마시지 않은 이유를 누이 동생이 알아줄까? 배가 고프지 않아서 먹지 않은 게 아닌데 좀 더 구미에 맞는 맛있는 것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걸까? 누이 동생이 시키지 않아도 자진해서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로서는 누이 동생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다행히 누이 동생은 조금도 줄지 않은 우유 그릇을 곧 발견했다. 그릇 주위에 약간의 우유가 흘러있을 뿐 우유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곧 그릇을 집어들었다. 맨손이 아니라 걸레 조각으로 말이다. 그리고는 마시지 않은 우유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우유 대신에 무엇을 가져다 주려나 하고 그레고르는 기대를 걸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정성껏 들고 온 것을 보고는 그는 다시 말문이 막혀버렸다. 누이 동생은 오빠의 식성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식물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헌 신문지 위에다 펼쳐놓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반쯤 썩은 야채와 가장자리에 흰 소스가 말라붙어 있는 저녁 식사 때마다 남은 뼈다귀, 건포도와 편도 몇 알, 그레고르가 이틀 전에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느냐고 핀잔을 주었던 치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마른 빵과 버터를 바른 빵, 똑같이 버터를 발라 소금을 뿌린 빵, 그리고 물을 담은 그릇이었다. 아무래도 이것은 그레고르를 위해 정해놓은 음식인 모양이었다. 누이 동생은 서둘러 나가더니 밖에서 방문을 잠가버렸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자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문을 잠근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니 마음 놓고 식사하라는 그녀의 신호였다. 그는 밥을 먹기 위해서 다리를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상처는 어느새 다 나아버린 듯 했다. 이제는 아무데도 아프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레고르는 몹시 놀랐다. 한 달 전에 칼로 벤 손가락이 어제까지 욱신욱신 쑤셔대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나의 감각이 갑자기 둔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며 그는 허겁지겁 치즈를 먹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그레고르의 구미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치즈였다. 치즈, 야채, 소스의 순서로 순식간에 먹어치우며 만족스러운 나머지 눈물까지 흘러나왔다. 그런데 신선한 식품 쪽은 오히려 맛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냄새부터 견딜 수가 없어서 먹고 싶은 것만을 골라 한쪽 옆으로 끌어가 먹기까지 하였다. 그가 음식을 다 먹어치운 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태평스럽게 뒹굴고 있는데 누이 동생이 천천히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파 밑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였다. 이미 막 잠이 들려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급히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런데 누이 동생이 방 안에 있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조차 소파 밑에 들어가 있는 일이 그레고르로서는 쉽지 않은 고역이었다. 왜냐하면 음식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 얕은 소파 밑은 갑갑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누이 동생은 재빨리 모든 음식을 쓸어 통 속에 넣고는 나무 뚜껑을 닫은 후에 방을 나갔다. 그레고르는 숨이 막혀 질식 갈 듯한 상태에서 약간 튀어나온 눈으로 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누이 동생이 등을 보이며 돌아서자마자 그레고르는 금방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기지개를 켜며 편안한 자세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매일의 식사가 그레고르에게 제공되었다. 아침 식사는 부모님과 하녀가 일어나기 전에, 점심 식사는 식구들의 식사가 모두 끝난 후에 주어졌다. 왜냐하면 점심 후에는 늘 부모님은 잠시 동안 낮잠을 잤고 하녀는 누이 동생의 심부름으로 시장을 보러 외출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아무도 그레고르를 굶겨주기려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간에 음식을 주는 이유는 결국 집안 사람들이 그레고르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며 그레고르에 대한 이야기는 누이 동생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기 때문이다. 또 누이 동생으로서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이 일로 걱정을 끼쳐 슬픔을 더 크게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레고르로서는 도대체 첫날 아침에 의사와 열쇠 장수를 어떤 구실을 붙여서 돌려보냈는지 그 무렵의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레고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으며 또 사람들은 그레고르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이 동생도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와서는 가끔씩 한숨을 쉬거나 성자의 이름을 외우며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레고르도 그것을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레고르는 가족과 격리된 순간부터 외로움을 느꼈다. 조금이라도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는 곧 문 옆으로 기어가서는 몸을 문에다 바짝 붙였다. 특히 처음 며칠 동안에는 속삭이는 소리이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틀간을 계속해서 3번의 식사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식사와 식사 사이의 시간에도 집안에 누군가가 자기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즉 아무도 혼자서는 집에 남아있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집안 식구가 모두 나가버릴 수는 없었으므로 언제나 최소한 2사람은 집안에 남아있었다. 하녀가 이번 일에 대하여 무엇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첫날에 그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15분쯤 지나 마침내 집을 나갈 때에는 마치 큰 은혜나 입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해고시켜 준 데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이쪽에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노라고 굳게 맹세하고 떠났다. 이미 첫날 아버지는 아내와 누이 동생에게 모든 재정 상태며 장래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이따금 작은 금고에서 문서나 장부 같은 것을 들고 왔는데 이 금고는 5년 전 그의 사업이 파산했을 때 겨우 건져낸 것이었다. 복잡한 자물쇠를 열고 필요한 것을 찾은 후에 다시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친의 이러한 설명은 어떤 점에서는 그레고르가 감금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최초의 것이었다. 이제까지 그는 부친이 파산했기 때문에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다고만 믿고 있었다. 부친은 최소한 그레고르에게 그 반대의 말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그레고르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친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당시 그레고르로서는 가족들을 완전한 절망으로 몰아넣은 그 사업상의 불행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족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데 힘을 기울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남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하룻밤 사이에 미미한 일개 점원에서 외판원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외판원이 되고부터는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게 되었으며 일의 결과는 당장 수수료나 현금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돈을 집으로 가져와 가족들이 놀라게 테이블 위에 펼쳐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은 정말 신났었다. 후에 그레고르는 충분히 한 가정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현재 집안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넉넉한 돈을 벌기는 했지만 그 신이 나던 시절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옛날의 화려함과 더불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가족들도 그레고르도 그것이 모두 습관이 되어버려서 돈을 받는 쪽의 감정과 내놓은 쪽의 호기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거기에는 이미 훈훈한 정이 담긴 특별한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다. 오직 누이 동생만이 변함없이 오빠에게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레고르와는 달리 그녀는 음악에 재능이 있었다. 바이올린 솜씨가 훌륭했으므로 누이 동생을 내년에는 음악학교에 입학시켜 주어야겠다는 것이 그레고르가 평소에 생각해둔 계획이었다. 부모님은 그런 순진한 대화를 듣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곤 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이 계획을 빈틈없이 세워놓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그것을 엄숙하게 발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레고르는 꼿꼿이 일어서서 몸을 문에 기댄 채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도 현재로서는 생각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을 문득문득 생각하였다. 때로는 엿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온몸에 허기가 져서 무의식 중에 머리를 문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다. 그럴 때면 급히 문을 꼭 붙들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옆방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 경우에는 모두가 말을 멈춰버리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그들의 대화를 거의 모두 엿들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누누이 반복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버지로서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데다가 또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도 단번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설명을 엿듣고 그레고르가 분명하게 안 사실은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재산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으며 그동안에 전혀 쓰지 않고 남에게 빌려준 돈이 적지만 어느 정도 이자가 불어났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월 그레고르가 집에다 가져온 돈도 전부 소비된 것이 아니었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약간의 돈이 모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레고르는 문 뒤에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뜻하지 않은 조심성과 근검절약을 기뻐했다. 옛날에 그러한 여유 있는 돈이 있었다면 부친의 부채를 모두 갚아버리고 홀가분하게 그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부친이 취한 옳은 행동이 집안에 행운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돈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적은 이자로 한 집안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아마도 그 정도의 돈으로는 1년이나 겨우 2년 정도 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것은 손을 대서는 안 될 돈이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남겨두어야 할 정도의 금액이 지나지 않았다. 생활비는 다른 방법으로 벌어야만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건강하기는 했지만 나이가 많은 데다가 5년 동안이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일을 할 자신을 상실하고 있었다.
더욱이 고생만 하고 전혀 보람이 없었던 그의 평생에서 처음으로 얻은 휴가라고 할 수 있는 이 5년 동안에 완전히 살이 쪄버려서 몸조차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심한 천식을 앓고 있어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소파 위에서 지내야 하는 형편이 아닌가. 그러면 남는 것은 누이 동생인데 이제 겨우 17살의 소녀로서 지금까지의 생활이라야 몸치장이나 하고 잠만 자고 고작해야 부엌 심부름이나 하고 돈이 들지 않는 구경이나 다니고 무엇보다도 바이올린을 켜는 일이나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어린아이가 아닌가. 이 어린 누이 동생이 어찌 한 집안을 떠맡을 수가 있겠는가. 옆방에서의 대화가 여기까지 나오면 언제나 그레고르는 문에서 떠나 바로 옆에 있는 싸늘한 가죽 소파 위에다 몸을 내던졌다. 수치심과 슬픔 때문에 몸이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가죽 소파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소파에 씌워진 가죽을 쥐어뜯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힘든 줄도 모르고 의자를 창가로 밀고 가서 창턱에 기어오르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그냥 의자에 의지한 채 창에 기대어 예전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일종의 해방감을 막연하게 회상하기도 했다. 매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니 이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것도 날이 갈수록 그 윤곽이 차츰 희미해져 갔다.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눈앞에 보이는 건너편 병원 건물이 보기 싫어서 견딜 수 없었는데 그 병원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이 한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 한복판에 샬르트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는 창밖의 전망이 회색 하늘과 회색 대지가 분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는 황야라고 해도 별로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주의력이 깊은 누이 동생은 단 2번 창가에 놓여있는 의자를 발견한 후 방 청소를 끝내면 항상 창가의 그 자리에다 의자를 갖다 놓았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안쪽 창문까지 열어놓았다. 만일 그레고르가 누이 동생과 이야기가 통해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할 수만 있었다면 누이 동생의 보살핌을 좀 더 편안한 기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다.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이 방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소파 밑에서 움츠려 있어야 했다. 그러나 누이 동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만일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의 방에서 창문을 닫은 채로 일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변신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레고르는 꼿꼿이 선 채로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누이 동생은 그러한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자 기겁을 했다. 누이 동생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문을 닫아버렸다.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그레고르가 누이 동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에게 덤벼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그레고르는 곧바로 소파 밑으로 몸을 숨겼는데 다시 누이 동생이 찾아온 곳은 정오 무렵이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스럽게 보였다. 누이 동생은 오빠의 몸 일부분만 보아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것을 참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어느 날 그레고르는 그의 몸이 조금이라도 누이 동생의 눈에 띌까봐 이불을 등에 올려놓고 소파 위로 날랐다. 이 작업은 꼬박 4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게끔 또 설사 누이 동생이 몸을 구부린다 해도 보이지 않도록 이불을 잘 덮었다. 누이 동생이 이불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치워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레고르가 재미삼아 이런 식으로
몸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노이 동생도 짐작할 것 같았다. 그가 이불을 약간 치켜들고 누이 동생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엿보았을 때 누이 동생의 눈에는 마치 감사하는 듯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처음 2주일이 지나는 동안 부모님은 그의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 예전에 부모님은 누이 동생에게 자주 화를 냈었는데 그것은 누이 동생을 탐탁지 않은 딸자식 정도로만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누이 동생의 행동을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대화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레고르는 한낮에는 되도록 창가에 가지 않았다. 부모님의 상심을 염려해서였다. 넓지 않은 방을 돌아다녀 보았자 겨우 3평방미터 넓이밖에 되지 않아 별 흥미가 없었다. 쥐 죽은 듯이 지내는 것은 밥만으로도 충분했으며 음식을 먹는 일도 요즘에 와서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때문에 사방을 헤집고 다니는 습관을 들여 기분 전환을 시키고 있었다. 그 중에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일은 무엇보다 흥미로웠다.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기분이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운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는 천장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행복에 젖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곤 했다.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다리가 방바닥 위로 떨어져 스스로 깜짝 놀라는 일도 종종 있었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생각해낸 이 새로운 취미를 곧 알아차렸다. 그레고르는 벽이나 천장을 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찐득찐득한 점액 자국을 남겼던 것이다. 누이 동생은 오빠가 움직이는 데 방해가 되는 가구를 치워주려고 마음을 썼다. 그런데 그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었다. 하녀도 물론 여관에서는 도와주는 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16살쯤 되는 하녀는 옛날에 하녀가 그만둔 이후로 끈질기게 참고 있어 주었지만 부엌문을 항상 닫아놓고 여관에서 여는 일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없는 기회를 타서 어머니에게 청하는 도리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는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지르며 도와주려 했으나 그레고르의 방문 앞에까지 오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물론 노이 동생은 어머니를 부르기 전에 그레고르의 방안을 사전 점검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를 방 안으로 안내했다. 그레고르는 당황해서 이불을 보통 때보다 깊이 그리고 일부러 주름을 많이 잡히게 해서 덮었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냥 소파 위에 널려있는 이불처럼 보였다. 그레고르는 이번에도 습관적으로 이불 밑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엿보았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은 단념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방문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흡족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어머니. 보이지 않아요. 누이 동생이 말했다.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어머니의 손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 후 그레고르의 귀에는 연약한 2 여인이 꽤 낡고 무거운 옷장을 힘겹게 옮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일의 대부분을 노이 동생이 도맡아 하는지 모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렸다. 시간이 이럭저럭 15분 정도는 지났다고 생각될 즈음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니? 너무 크고 무거워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옮길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렇다고 이 큰 것을 그냥 방 한가운데다 방치해두면 그레고르가 다니는데 방해가 될 테고 더구나 가구를 치워버리는 것을 그레고르가 좋아할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 않겠니? 차라리 전처럼 두는 편이 그레고르를 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야. 가구가 없으니 방 안이 온통 텅 비어서 나로서는 허전한 기분이 드는구나. 그레고르가 오랫동안 이 방에서 지내왔으니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꿔버리면 그레고르는 아무래도 버림을 받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게다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어머니는 여린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어머니는 조용히 누이 동생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말을 하였다. 그레고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자신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였다. 그녀는 설마 그레고르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구를 없애버린다면 마치 우리가 그 아이의 행복을 아주 단념해버리고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방 모양을 옛날과 똑같이 놓아두어야 그가 회복되었을 때라도 자신의 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만큼 쉽게 그동안의 일을 잊을 수가 있을 것 같구나. 이처럼 말하는 어머니의 말을 엿듣는 그레고리는 깨달았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더구나 집에서 단조로운 2달 동안의 생활이 아무래도 자신의 머리를 돌아버리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제정신이라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가구가 놓여있는 정든 방을 텅 빈 동굴로 만들어버리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가구가 없으면 물론 구석구석을 마음대로 기어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옛날의 그의 삶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되리라. 게다가 지금도 거의 잊어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오래간만에 들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자신의 본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 아닐까.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 방에서 아무것도 치워져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어야만 된다. 가구가 기어다니는데 불편을 준다 할지라도 자신으로서는 해가 된다기보다는 차라리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누이 동생의 의견은 달랐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에 대해서만은 부모님보다는 훨씬 사정을 잘 아는 처지였다. 애당초 누이 동생의 생각은 옷장과 책상만을 치우는 것이었으나 막상 어머니의 충고를 듣자 생각이 달라져 반드시 있어야 할 소파를 제외하곤 모든 가구를 치워버리자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누이 동생이 이와 같은 고집을 부리게 된 것은 물론 어린 소녀다운 반항심이나 최근에 겪게 된 불의의 쓰라린 괴로움 때문이 생긴 탓만은 아니었다. 실제적으로 그녀는 오빠에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방 안의 가구들은 없는 편이 낫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장에는 또한 그 나이 또래의 소녀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맹목적인 고집스러움도 작용했다. 그러한 정열은 언제나 자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데 그 심리가 지금 그레텔을 유혹해서 그레고르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 지금 그레텔은 한층 더 열심히 그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뿐 아니라 그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그레고르가 혼자 남게 되면 그레텔 이외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않으려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유에서 누이 동생은 결코 자신의 결심한 바를 되돌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금 그레고르의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겁먹은 듯이 불안해 보였다. 그래서 곧 아무 소리 없이 옷장 옮기는 일을 도왔다. 그런데 이 옷장은 없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었지만 책상은 달랐다. 두 여자가 힘들게 옷장을 밀고 나가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고개를 내밀고 어떻게 하면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그들이 하는 일에 간섭할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먼저 돌아온 것은 어머니 쪽이었다. 그레텔은 아직도 옆방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물론 옷장의 위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모치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를 보게 되면 기절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 소파의 다른 끝쪽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그러나 그때 이불의 앞쪽이 조금 들쳐짐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는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서며 큼직한 갈색 반점을 보고 말았다. 그녀는 그것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비명을 질렀다. 아, 저게 뭐냐?
사람 살려요. 어머니는 양팔을 벌리고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거실 소파로 쓰러졌다. 그레고르! 누이 동생은 주먹을 쳐들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레고르를 쏘아보았다. 이것이 그레고르가 변신한 이후 처음으로 누이 동생이 직접 그에게 한 첫마디 말이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의 의식을 회복시킬 만한 약재를 찾기 위해 옆방으로 뛰어갔다. 그레고르는 자책과 불안에 쫓겨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벽과 가구의 천장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방 전체가 빙빙 돌기 시작하는가 했더니 절망 상태에서 천장으로부터 아래 책상 위의 한복판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그레고르는 맥없이 늘어진 채 누워 있었다. 주인은 조용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하녀는 주방에 틀어박혀 있었으므로 그레테가 나가야만 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의 첫마디였다. 그레테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음에 틀림없다. 어머니가 기절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지셨어요. 그레고르가 기어나왔지 뭐예요. 그레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항상 주의를 주었는데도 여자들이란 도대체 사람 말을 안 들어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아버지는 그레테의 아주 간단한 보고를 듣고 그레고르가 무슨 난폭한 짓이라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에게 사정을 설명할 시간도 가능성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몸을 문에 바짝 붙였다. 그렇게 하면 현관에서 들어오시는 아버지께서 문만 열어주시면 곧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시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레고르의 그런 섬세한 마음씨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레고르 하고 소리쳤다. 분노와 희열이 뒤섞인 듯한 묘한 목소리였다. 그레고르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 쪽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아버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물론 최근에는 기어다니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 모르고 지내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달라진 집안 사정과 부딪힐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란 말인가? 옛날의 아버지는 그레고르가 일찍 출장을 떠날 때면 침대 속에 축 늘어져 자고 있었고 저녁에 출장에서 돌아오면 잠옷 차림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 그를 맞이했었다. 항상 그랬던 아버지가 지금은 단정한 자세로 똑바로 서 있었다. 은행 수의와 같은 몸에 잘 어울리는 금단추가 달린 감색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저고리의 칼라 부분 위로 나온 턱은 두 겹으로 겹쳐 있었다. 새까만 눈썹 밑에는 생기가 있고 초롱초롱한 눈이 번쩍였다. 백발의 머리도 단정하게 빗질을 해서 머리카락이 착 달라붙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은행 이름인 것 같은 금실로 머리 글자를 수놓은 제모를 돌리듯 방 안의 침대 위로 던졌다. 그리고 제복에 긴 옷자락 끝을 쓰다듬으며 양손을 바지 주머니 속에 푹 넣고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레고르 쪽으로 걸어왔다. 아버지는 아마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어쨌든 그는 힘차게 걸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구둣바닥이 별스럽게 큰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그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이래 아버지는 그를 최대한으로 엄하게 다룰 결심인 듯 했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가오면 도망치듯 물러섰고 아버지가 멈추면 그도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그는 이내 재빨리 도망쳤다. 그렇게 빙빙 돌기를 몇 번이나 했다. 아버지의 동작은 해치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벽이나 천장으로 도망친다면 아버지는 좋아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일단 마룻바닥에 가만히 있기로 했다. 아무튼 그레고르는 마룻바닥 위를 기어다니는 일도 그리 오래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부친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레고르도 따라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옛날에도 폐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는 가슴이 답답했다. 이렇게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옮겨다니다 보니 피곤해서 눈을 거의 뜰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룻바닥 위를 기어서 도망치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유롭게 벽을 기어오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런 사실마저도 생각해낼 수 없었다. 게다가 벽면에는 정성을 들여 조각한 가구류 때문에 군데군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이 많았다. 바로 그때 그의 옆으로 무엇인가가 날아오더니 그의 앞으로 굴러갔다. 그것은 사과였다. 연이어 두 번째 사과가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더 이상 기어서 도망쳐봤자 이제는 헛일이었다. 아버지는 폭격을 가할 결의를 굳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찬장 위에서 사과를 꺼내 주머니에다 가득 넣고는 마치 전기장치로 조종되는 기계처럼 마룻바닥 위로 굴리는 것이었다. 슬쩍 던진 사과 한 개가 그의 등을 스쳤다. 이어서 날아온 사과 한 개가 등 뒤에 정통으로 박혔다. 갑작스럽게 닥친 아픔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레고르는 다시 기어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다. 마지막에 힘없이 감기는 눈으로 그는 자신의 방문이 열리는 것을 겨우 볼 수가 있었다. 누이 동생의 뒤에서 어머니가 무슨 말인지를 외치며 달려나왔다. 그러나 그때 이미 그레고르의 눈은 감겨진 상태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고 그레고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흐느꼈다.